정말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답을 들은 주인공은 멍해져서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지금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의 버릇을 고치려다 제가 고쳐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입니다. 저는 올해 57 정혜숙입니다. 남편과는 벌써 30년,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노후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저희 아들 부부는 옆 단지 옆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아파트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죠.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또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눈치 보일 때가 많아요. 특히 며느리가 인사성이 좀 없는 편이고 싹싹하지 않다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뭔가 사람을 좀 딱딱하게 대하는 타입이랄까요? 말도 많지 않고 부탁도 잘 안 하고 늘 바쁘다 하니까 제가 괜히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예민하게 어떤 낌새를 눈치챘어요. 우리 손녀가 이제 막 2살을 지났는데 뭔가 며느리가 저를 볼 때마다 은근슬쩍 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 애가 아침마다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울어서 힘들어요. 하원할 때는 잠들어서 오는데 깨우기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냥 육아 토로려니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 말들이 하나하나 뭔가 큰 부탁의 예고편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 직감은 늘 틀린 적이 없거든요. 아, 이거 손녀를 맡기려는 거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이 나이에 노년에 육아 전담은 절대 못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신신당부했죠. 여보,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애 맡아달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해, 알았지? 남편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 사람 성격상 며느리가 울상 지으면 또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치밀하게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그래, 아예 원천 봉쇄를 하자. 계속 부탁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버리자. 애 등하원 시켜주는 대가로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부르면 누가 그 돈 주고 시부모한테 맡기겠어요? 그럼 깔끔하게 거절당하고 저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죠. 며칠 뒤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잠깐 시간 돼요? 저희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 좀 해요. 저는 속으로 왔어 하고 중얼거렸죠.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같이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요즘 아침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요. 혹시 손녀 등원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원도요. 어린이집에서 4시에 끝나는데 저희 둘 다 그 시간에 일을 못 빼서요. 솔직히 등원과 하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냥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혼 좀 내주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기에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딱 잘랐습니다. 아휴, 그거 매일 하는 건 힘들어. 우리도 체력도 안 되고 노인네가 매일 애 데리고 다니는 건 아이한테도 안 좋아.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다 며느리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부탁드려요. 요즘 제가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고 남편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는 속으로 그래도 안 돼. 오늘은 내가 이긴다 하고 계획대로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매일 등하원 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줘. 그럼 생각해 볼게. 말이 끝나자 옆에 앉은 남편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뭐? 하는 표정을 지었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 이제 포기하겠지 했죠. 500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표정이 환해지더니 정말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순간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분명 제가 거절의 필살기를 쓴 건데 왜 며느리는 고맙다면서 웃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지금 내가 말한 금액 들었어? 월 500이야, 500. 제가 재차 확인하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맡아주시면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에는 여행 경비까지 챙겨드릴게요. 이쯤 되니 제가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죠. 옆에서 남편은 웃음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고 아들은 괜히 물 한 잔을 들이켜더군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역으로 당한 건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무리하게 감당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아휴,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곧 후회하겠지. 하고 말이죠. 그렇게 등하원 계약? 이성사됐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아침 9시까지 어린이집 등원, 오후 4시에 하원 후 아들이 퇴근하는 5시까지만 놀아주기. 나머지 시간은 며느리와 아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죠. 첫날 아침 손녀를 데리고 가는데 생각보다 힘들진 않았습니다. 아침엔 부지런히 씻기고 가방 챙기고 손 꼭 잡고 걸어가면 끝. 오후엔 집 앞까지 걸어서 데려오고 잠깐만 놀아주면 그만. 솔직히 말하면 손녀가 귀여워서 힘든 것도 잠시였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를 때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고급 과일이나 간식을 챙겨주고 혹시 생활비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뭔가 촉이 왔습니다. 설마 며느리 형편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술 한 잔 걸치고 우리 집에 들렀는데 괜히 말이 많아지더군요. 엄마, 이번에 아내가 사업이 진짜 잘 돼서 월 순이익이 1,500은 넘는데요. 요즘은 엄마가 등하원을 해주니까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점점 잘 된대요. 뭐? 순이익이 1,500만 원이 넘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냥 온라인에서 옷 몇 벌 파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요즘 20대,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완전 대박난 브랜드를 운영 중이었더라고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도 있고 SNS에 인증할 정도라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며느리가 그날 그렇게 시원하게 500을 승낙한 이유, 그리고 여행 경비까지 덧붙이며 고마워한 이유. 애를 맡기려고 무리한 게 아니라 애초에 외부에 맡기면 마음도 안 놓이고 돈도 돈대로 드니까 차라리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는 게 이득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생활비는 연금으로 다 충당되고 받는 500은 고스란히 통장에 쌓이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처음엔 혼 좀 내주겠다던 제 계획이 어쩌다 보니 제 인생 노후자금 같은 투둑한 푸수입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웃긴 건요. 제가 그렇게 싹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아이 맡기면서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요. 어머님, 오늘은 고생 많으셨죠? 내일은 제가 일찍 끝나니까 하원은 제가 할게요. 이런 말들이 오가니 저도 마음이 풀리더군요. 사실 돌이켜보면 며느리가 무뚝뚝했던 게 아니라 그저 표현이 서툴렀던 거였어요. 그걸 괜히 제 마음대로 싫어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이면 손녀가 할머니 하면서 제 품에 안기고 손 꼭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등원길에 꽃이 피면 같이 멈춰서 구경하고 가끔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손녀 손에 쥐어주면 그 웃음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원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문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 그 순간 온몸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500만 원이란 금액에 혹해서 웃으며 맡았지만 이젠 그 돈이 아니라 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됐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챙기던 용돈을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더 주더군요. 심지어 시장에 가면 어머님 이거 사셨죠? 계산은 제가 할게요 하고 결제도 척척.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보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며 흐뭇해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이래서 사람 일은 끝까지 모르는 거구나 하고 느꼈죠.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손녀 안고 우산 쓰고 계단 오를 때면 허리가 찌릿찌릿했거든요. 그럴 때면 며느리가 고맙다며 등 두드려주고 아들이 저녁 반찬까지 챙겨오는 걸 보면서 그래, 버틸만하다 싶었죠. 돌아보면 참 웃깁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며 방어벽을 치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던 제가 이제는 그 조건이 제 인생의 꿀 같은 수입원이 됐으니 말이죠. 그때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장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 미소 뒤에는 얄미움도 계산도 없었어요. 그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안도감과 시부모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를 만드는 건 상황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걸요. 싹싹하지 않다, 나를 피한다는 생각은 전부 제 추측이었고 그 벽을 허물자 오히려 훨씬 편하고 따뜻한 가족이 보이더군요. 지금은요, 아침에 손녀랑 어린이집 가는 그 짧은 길이 제 하루의 힐링입니다. 하원 후에 손녀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해질 무렵 손에 손잡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아, 이 시간이 오래오래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언젠가는 손녀가 저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될 테고 제가 필요 없는 날도 오겠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 행복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 돈으로 혼쭐 나서 참 다행이야.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때로는 마음에 작은 가시를 세우고 상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진심이 숨어 있죠. 오늘 사연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 마음과 마음이 더 가깝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거리에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다면 그 벽을 조금만 내려놓고 진심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